역사상 유례없는 투자 발표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에이펙에 관심조차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블룸 인터내셔널 에린 브룩스 회장. 하지만 에이펙 폐막식 날 기자회견장에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했습니다. 10조 원 전액을 대한민국의 의료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경쟁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조차도 잠시 모든 일이 멈췄다는데요. 그녀는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세계의 심장은 한국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미국 외엔 어떤 나라도 인정하지 않던 그녀가 한국에 와서 옷이 찢기는 험한 일을 당했음에도 한국을 세계의 심장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 블룸필드입니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제약 헬스케어 기업 블룸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에요. 매년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CEO 순위에서 지난 5년간 1위를 지키고 있고 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해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후 스탠포드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29살에 첫 바이오테크 회사를 창업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이 업계에서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연구소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47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직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업계를 선도해온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인수합병이에요. 지난 10년간 제가 주도한 M&A만 해도 27건에 달하고 그 규모만 총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번 업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딜들을 성사시켜왔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저를 딜 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년 전 독일의 바이어 에이지 헬스케어 부문을 인수할 때였습니다. 당시 바이어는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6개월 동안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베를린에만 12번을 오가면서 그들의 이사회를 설득했고 결국 230억 달러의 인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딜 하나로 블룸 인터내셔널은 유럽 시장의 절반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저를 냉혹한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한다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만성 신부전입니다. 이 병은 제가 35살 때 처음 진단받았어요. 당시 연달아 진행된 대형 딜로 인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이오 클리닉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인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산소 포화도 체크입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의료용 스마트워치가 24시간 제 심박수와 혈압을 모니터링해요.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그럼 바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AC 억제제, 베타 차단제, 이뇨제 총 6알의 약을 먹어야 해요. 점심에는 추가로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심장 보호제를 먹습니다. 하루에 먹는 약만 12알이 넘어요. 약 복용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핸드폰에는 매 시간마다 알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더 복잡해져요. 병원 진료 일정을 먼저 조율해야 하거든요. 일주일 이상의 출장이면 현지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항상 심전도와 응급처치 장비를 휴대해야 합니다. 비행기 탈 때도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야 하고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항상 비즈니스석 이상의 좌석만 이용해요. 가장 힘든 건 중요한 회의 중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질 때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협상 테이블에서도 제 몸이 신호를 보내면 즉시 자리를 뜨고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처음에는 상대방들이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업계에서 제 병에 대해 다들 알고 있어서 이해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이 병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 내 최고의 병원들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호킨스, 클리블랜드 클리닉, UCLA 메디컬 센터까지 미국 내 톱 10에 드는 병원들을 모두 다녔어요. 매년 정기검진에만 3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고 개인 주치의만 5명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완치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의사들이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현상 유지가 목표다. 약물로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수명 단축은 어쩔 수 없다. 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는 세계 최고라고 여겼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닌 병원들은 모두 세계 랭킹 상위권에 있는 곳들이었고 담당 의사들도 각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하면 정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완치가 안 되더라도 그게 현재 의학으로는 한계라고 받아들였어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약회사다 보니 의료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약 개발에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성공 확률은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 병에 대해서도 체념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제게 올해 초 비서인 제시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회장님, 이번 APEC 경주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한국이지? 미국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시장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시장 진출을 검토할 때도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지 한국은 후순위였어요. 한국 의료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고는 하지만 굳이 제가 직접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방문했을 때 제시카는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어요. 회장님, 젠슨 황 CEO가 삼성과 현대 관계자들과 조용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벼운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CEO로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한국 기업들과 무슨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혹시 헬스케어 분야의 AI 기술과 관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AI와 헬스케어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소문이 있어요.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이나 AI 진단 시스템 같은 거 말이에요. 그 순간 제 호기심이 자극되었습니다. AI와 헬스케어의 결합은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야였거든요. 블룸 인터내셔널에서도 지난해부터 AI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어요. 만약 젠슨 황이 한국 기업들과 이 분야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저도 알아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정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제시카가 일정을 조율하면서 한 가지 더 알려준 정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APEC에서는 헬스케어 세션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한국의 K-메디컬 기술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K-메디컬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지만 최근 K-팝이나 K-드라마처럼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K-메디컬이 뭔가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의료 시스템을 브랜드화한 용어라고 해요. 특히 정밀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정밀의료는 제가 블룸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였거든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는 기술인데 미국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비즈니스적 판단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술이나 기회가 있다면 APEC 열리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어요. 한국 출장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일정은 최소한으로 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현지 병원 정보도 미리 파악해두세요.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장시간 해외 체류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젠슨 황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제시카가 건네준 한국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의료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가 세계 2위라는 통계를 보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시카, 이 자료가 정확한 건가요? 네, 신뢰할 만한 의료 통계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특히 위암과 갑상선암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 순간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의료진의 실력이나 시스템의 완성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정제를 한 알 더 복용했어요. 장거리 비행 자체가 제 몸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기압 변화나 시차 적응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항상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출장을 떠납니다. 혹시 현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시카에게 물어봤을 때 그녀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했어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 연락처를 확보해두었고 제 의료 기록을 영어로 번역한 자료도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가요? 네,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국제 환자를 받고 있어서 영어 가능한 의료진들이 충분히 있다고 해요. 특히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응급 상황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의료진들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정말 이 출장이 필요한 건지 단순히 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CEO로서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젠슨 황 같은 거물이 움직이고 있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읽어봤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의 선도적 지위, 그리고 최근에는 배터리와 바이오 기술까지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삼성 제품이었고 회사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들도 LG 제품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의료 분야는 다를 거라는 선입견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제조업과 의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상당히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첫인상을 받았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빠르고 간편했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도시가 전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막연히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서울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게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강이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고 남산이나 북한산 같은 산들이 빌딩숲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맨해튼에서는 센트럴파크 정도가 유일한 녹지 공간인데 서울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영어로 간단한 설명을 해줬어요. 서울은 600년 된 도시지만 지난 50년 동안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롯데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느낀 건 모든 서비스가 무서울 정도로 정교하고 세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응대부터 시설 관리까지 어느 하나 허술한 구석이 없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뉴욕의 플라자 호텔이나 런던의 사보이 호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객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빌딩들의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제시카가 미리 예약해둔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생각보다 정교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들의 복합적인 맛에 놀랐어요. 김치나 된장 같은 음식들이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숙성된 깊은 풍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고속열차 자체도 인상적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었고 좌석도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으로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도 예상과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현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건물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미국의 일부 시골 지역보다 오히려 더 잘 개발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KTX 안에서 APEC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이번 정상회의에는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데 주요 의제가 디지털 혁신과 헬스케어 협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젠슨 황과의 만남은 둘째 날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주요 헬스케어 기업들과 간단한 미팅이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었어요. 솔직히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지만 최근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고요함이었어요. 서울의 역동적인 에너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천년고도라는 별명답게 곳곳에 역사적인 유적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문화재들이 현대적인 APEC 회의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APEC 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국제회의장으로서 손색 없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고 보안이나 운영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숙소인 더케이 호텔도 품격 있으면서도 한국적인 멋이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한국 측의 준비가 정말 완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통역 시스템부터 각종 편의시설까지 어느 하나 빠뜨린 게 없었어요. 특히 각국 정상들의 식단이나 건강 상태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제 컨디션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장거리 비행과 시차 적응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경주는 서울보다 훨씬 쌀쌀했고 계절적 특성상 일교차도 컸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정도의 컨디션 난조는 약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왠지 달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도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만찬이 있기 전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호텔방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쉬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뒷머리가 당기기 시작했고 가슴 쪽에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아, 이건 좀 심각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시카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고 즉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응급 약물을 복용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안정제나 혈관확장제를 먹으면 금세 증상이 완화되곤 했는데 이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지러움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만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도저히 참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APEC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무단결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주최 측에는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회의장으로 가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회의장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 짧은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회의장에 도착해서 주최 측 관계자에게 컨디션 난조로 일찍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이해해 주시면서 필요하면 의료진을 부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호텔에서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의장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어야 할 정도였어요. 이런 증상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이라도 찾아서 잠시 앉아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봤는데 복도 끝쪽에 화장실 표시가 보였어요. 그쪽으로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심각한 응급 상황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몸에 힘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결국 화장실까지 가지도 못하고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면서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던 장면이었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맥박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옷깃을 풀어헤치면서 기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문적인 응급처치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숨 쉬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구급대에 연락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응급실, 심정지 같은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한국 남성이 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신분 확인이나 보험 관련 절차부터 밟았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최우선이었어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 남성이 구급대원들과 통화하면서 제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인 여성, 50대 추정, 심정지 의심, 즉시 이송 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절반은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려고 했던 그 한국 남성의 모습이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었던 거죠.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블룸 인터내셔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누가 마무리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는 생각이었어요. 평생 미국 의료 시스템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은 이 낯선 땅에서 맞게 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건 그 한국 남성의 진심이었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여러 절차와 프로토콜을 거쳐야 했거든요. 보험 확인, 신분 증명, 동의서 작성 등등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들려온 소리들도 인상적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저를 처음 발견한 그 남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대화 내용의 맥락은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의식을 잃었나요? 맥박은 어떤 상태였나요? 호흡은 정상이었나요? 같은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그 남성이 의료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로 제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스트레처에 실려가면서 희미하게 들린 대화 중에 응급의료 협력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성은 현지 응급의료 협력대의 간호장교였어요. 평소에 응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였던 거죠.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링, 정맥 주사, 산소 공급 등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병원과의 무선 교신을 통해 제 상태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적 대응을 보면서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구급대원들의 태도였어요. 저를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체로 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길에서 따뜻함과 전문성이 동시에 전해져 왔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제 상태는 계속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주고받는 대화 톤이 점점 긴급해지고 있었거든요. 혈압 떨어지고 있음, 맥박 불규칙, 즉시 심장내과 협진 필요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받고 있다면 설령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구급대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자마자 즉시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고 정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구나 였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이상한 평온함이었어요. 쓰러진 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실감도 나지 않을 만큼 편안한 상태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는데 그 천장조차 뭔가 달랐어요. 미국 병원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둘러보니 이곳이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병원과도 다르다는 걸 즉시 알 수 있었어요. 우선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항상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의료기기들의 기계음, 직원들의 대화 소리 등으로 시끄러웠는데 병원이라기보다는 휴양지의 프리미엄 리조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병실 내부의 시설들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태블릿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화면을 터치하자 다국어 번역기와 연결된 AI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사 블룸필드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라는 한국어 음성이 나오더니 즉시 영어로 번역되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놀라운데요? 제가 영어로 중얼거리자 즉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음성으로 출력되었어요. 실시간 번역의 정확도와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은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침대 헤드보드에는 터치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간단한 손가락 동작만으로 진료 차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심박수, 혈압, 혈중 산소 포화도 등이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데이터가 AI로 분석되어 제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환자의 심박수는 안정 범위 내에 있으며 혈압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근 효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회복 속도가 양호합니다. 라는 분석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이나 존스 홉킨스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도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많았거든요. 의료진이 직접 와서 체크하고 종이 차트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어요. 기술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소통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도 놀라웠어요. 손에 두꺼운 차트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작은 태블릿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태블릿으로 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더니 즉시 데이터가 중앙 시스템에 업로드되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약물이나 처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안부를 물어보는 간호사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간혹 영어가 서툰 의료진들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국제 환자를 위한 언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되었고 서울병원에서의 모든 일들은 속도와 정확도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첫 검사가 시작되면 저녁 6시까지 쉴 새 없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의 MRI 촬영을 위해 이틀을 기다리는 것도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검사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진행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1차 판독이 완료되었고 15분 내에 전문의의 최종 판독까지 나왔어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같은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보통 3일은 기다려야 했었는데 말이에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검사 과정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방사선사부터 임상병리사까지 모든 직원들이 제게 존댓말로 정중하게 대했고 각 검사의 목적과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까지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경주에서 저를 구해준 그 한국 남성이 병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름은 박상훈 중이라고 했고 예상대로 현지 응급의료 협력대의 간호장교였어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왔는데도 단정한 인상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차 들렀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와 정중한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군과의 합동훈련 때문에 영어가 능숙하다고 했는데 단순히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매너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중희로부터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신인 줄 알았는데 맥박을 확인해보니 심각한 부정맥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응급 상황에 자주 대처하시나요? 네, 응급의료 협력대는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민간 응급 상황에도 투입됩니다. 특히 APEC 같은 국제 행사에서는 각국 인사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병원 내부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응급의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중희가 떠난 후 바로 본격적인 진단 결과를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를 비롯해 다학제 팀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심장내과, 면역내과, 영양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이런 통합적 접근 방식은 미국에서도 최고급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회장님의 신부전 원인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김 교수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제 몸 전체의 3D 영상이 나타났고 심장뿐만 아니라 간, 신장, 소화기관까지 모든 장기가 연결된 모습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식습관부터 보겠습니다. 영양학과 교수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오랫동안 고단백, 고지방 식단을 유지해 오셨는데 이것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전신염증 반응을 유발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장병 치료에 식습관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렇게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싱겁게 드세요. 기름진 음식 피하세요. 정도의 일반적인 조언뿐이었어요. 장내 미생물이 심장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심장축이라는 연결고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장내 염증이 혈류를 통해 심장으로 전달되어 심근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거예요. 면역내과 교수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면역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면역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죠. 이것이 심근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진단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 최고의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났지만 신부전을 면역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심장 자체의 기계적 문제로만 봤었거든요. 그럼 혈관 질환은 어떤가요? 이것도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심장내과 또 다른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의 관상동맥에는 물리적 협착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미세혈관 기능 장애가 심각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심장혈관 영상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큰 혈관들은 깨끗했지만 모세혈관 수준에서 혈류 장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세혈관 장애는 기존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개발한 특수 영상 기법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 상태도 문제였어요. 두 장기 모두 기능적으로는 정상 범위지만 해독과 대사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순환기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장내 염증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예요. 특히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 특정 균주들이 과도하게 증식해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 진단 방식은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과별로 따로따로 진료를 받았거든요. 심장내과에서는 심장만, 소화기내과에서는 위장만, 신장내과에서는 신장만 보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장기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치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1단계에서는 면역 조절 치료를 통해 자가면역 반응을 정상화시킵니다. 2단계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로 손상된 심근을 재생시키고 3단계에서는 통합 재활을 통해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각 단계별로 사용될 치료법들을 설명받았는데 정말 첨단 기술들이었어요. 특히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 본인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심장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거예요. 성공률이 85% 이상입니다. 면역 치료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맞춤형 면역 조절제를 사용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은 억제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면역 시스템을 재조정합니다. 이런 정밀의료 접근법은 미국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어요. 장내 미생물 치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조합한 맞춤형 미생물 치료제를 사용해서 장, 심장축을 정상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치료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모든 검사와 진단이 끝난 후에야 비용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보험 확인과 비용 계산이 최우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마지막에 언급되었어요. 원무과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체 치료비는 미화 약 15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에서 동일한 치료를 받으실 때의 절반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저렴한 건가요?
한국은 의료 효율성이 높아요. 정부에서 의료 R&D를 지원하고 병원들도 수익보다는 치료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의 재정 고려를 우선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제이고 이후에야 비용이 논의된다. 는 원칙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이 치료가 보험으로 커버되나요?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가 치료 결정의 주요 요소였어요. 심지어 제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비용 때문에 치료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보험이 없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커버해요.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가입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는 무조건 치료부터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의료가 사업이라는 관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의료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철학이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와의 화상통화에서 이 모든 내용을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미국보다 더 앞선 기술에 더 저렴한 비용이라니. 제시카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 건가요? 그럴 생각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었던 완치 가능성을 제시받았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회사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6개월 정도는 한국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화상회의로 중요한 결정은 계속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의료 철학과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인생과 사업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줄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치료 시작 전날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해줬어요. 회장님, 저희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미국 의료와 한국 의료의 철학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관리와 유지가 목표였지만 여기서는 근본적 해결과 완전한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접근을 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 때문일 거예요. 미국은 치료 행위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라면 한국은 치료 결과에서 가치를 찾는 구조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환자가 계속 병원에 와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지만 한국에서는 환자를 완전히 치료해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거죠. 그날 밤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룸 인터내셔널도 결국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거든요. 완치되면 더 이상 고객이 아니게 되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니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 하루 만에 한국에서 정말로 새로운 의료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 인생관과 사업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치료가 기대되었고, 동시에 이런 놀라운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11월 1일 아침, 치료 시작 이틀째가 되면서 제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김 교수도 이 정도 회복 속도라면 오늘 잠시 외부 활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APC 사무국에서 헬스케어 특별 세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 치료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무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협력에 대한 논의인데 특히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주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젠슨 황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정적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김 교수님, 하루 정도 외출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혹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즉시 돌아오세요. 저희 의료진이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틀 만에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경주에서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APEC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활기였어요. 각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복도 곳곳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게 눈에 띄었어요. 헬스케어 세션이 열린 컨퍼런스룸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약 2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의 만석이었어요. 한국의 K-메디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세션이 시작되자 먼저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IT 기술과 의료 시스템의 융합 덕분이었어요. 이어서 몇몇 한국 기업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 메디슨에서는 AI 진단 시스템을, 네이버에서는 원격 의료 플랫폼을 소개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직접 경험했던 기술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발표는 서울대병원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어요. 환자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서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치료법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기술이었습니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디지털 환경에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발표들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앞선 치료를 받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들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세션이 끝난 후 네트워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보건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몇 분과 명함을 교환하면서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우리도 한국과 협력해서 스마트 병원을 구축할 계획이에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로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컨디션을 고려해서 일찍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나오는 길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APEC 관계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저녁 젠슨 황 CEO가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과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깐부치킨이라는 곳인데 벌써 취재진과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CEO들이 치킨집에서 만난다니 정말 한국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혹시 그 치킨집이 어디에 있나요? 강남구에 있는데. 회장님도 가보시려고요? 네, 궁금해서요. 어떤 분위기인지 보고 싶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깐부치킨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치킨집 앞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두 젠슨 황을 보러 온 건가요?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요즘 젠슨 황이 한국에서는 슈퍼스타예요. AI 열풍 때문에 연예인보다 인기가 높아요.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30분쯤 드디어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젠슨 황은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모두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격식을 차린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정말 친구들이 만나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급의 CEO들이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젠슨 황이 치킨집에서 나와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에서 그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잠시 후 잭슨 황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APEC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많은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삼성과 HBM 관련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야기할 주제가 정말 많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치킨집 안에서 생맥주로 건배를 하고 심지어 소맥 폭탄주까지 원샷하며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장면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게 정말 세계 최고의 CEO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고 격식 없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급의 인물들이 만날 때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완벽하게 차려입고 철저히 계산된 대화를 나누곤 했거든요.
치킨집의 이름도 의미심장했어요. 깐부라는 단어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우리는 깐부잖아 라는 대사로 유명해진 건데 친한 친구나 동료를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이 장소를 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뜻으로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젠슨 황처럼 글로벌 기업의 CEO였지만 과연 저런 진정성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블룸 인터내셔널에서는 모든 만남이 계산되고 격식을 차린 것들 뿐이었어요. 여기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 리더들이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주제가 수익이나 경쟁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의 조화에 대한 것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젠슨 황이 평소 자주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깐부치킨에서의 만남이 바로 그런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나를 살렸다고. 단지 기술이 아닌 기술을 바라보는 태도가 미국과 달랐던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보자고. 경주에서 저를 구해준 박상훈 중이 완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한 김 교수, 비용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지금 목격하고 있는 기업가들의 철학까지.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관통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성과 수익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자도 고객이었고 치료도 상품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치료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었고 치료는 그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나를 살렸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서가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젠슨 황 일행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AI 기술을 의료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보다도 환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젠슨 황의 말에 다른 두 회장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진단이라도 환자가 이해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AI 시스템도 환자와의 소통을 우선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용 회장의 말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경쟁자를 이기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우리 세 회사가 함께하면 정말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의 제안에 다른 두 사람이 즉시 호응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엔비디아의 AI 칩,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현대의 모빌리티 기술을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젠슨 황도 흥미로워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기업들이 만나면 서로의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기술을 공유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보자. 블룸 인터내셔널도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기업으로 변화시켜보고 싶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세계적 CEO들의 모습, 기술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철학, 그리고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하는 그들의 자세까지.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비즈니스 세계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이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받는 것을 넘어서 제 사업 철학과 인생 철학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교수와의 상담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APEC 세션에 참석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가들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들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희 병원도 그분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삼성과는 AI 진단 시스템을, 현대와는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삼성과는 환자의 유전자 정보와 생활 패턴을 종합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하는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현대와는 수술용 로봇과 재활용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모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본 장면들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대화가 단순한 사교적 만남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김 교수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철학을 갖게 된 건가요? 아마도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 문화가 현대 사회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였고 그것이 기업 경영에도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도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깨달았죠.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어제 이재용 회장이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블룸 인터내셔널을 경영하면서 추구했던 가치들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제시카와의 화상통화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시카, 우리 회사가 정말 환자들을 위한 회사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수익을 위한 회사일까요? 제시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의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를 살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선 목표부터 달라요. 미국에서는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여기서는 완치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비용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고요. 제시카도 심각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회사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약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환자를 치료하는 회사로 말이에요. 그 대화 이후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블룸 인터내셔널을 환자 중심의 기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젠슨 황 CEO 측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APC 행사에서 제가 참석한 것을 알고 연락해왔다고 했어요. 만남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는데 역시나 격식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젠슨 황은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악수를 나누며 먼저 제 건강을 물어봤어요. 블룸필드 회장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APC에서 배웠을 때 안색이 많이 좋아 보이던데요. 네, 덕분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한국 의료진들 덕분이에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특히 AI와 의료의 융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젠슨 황의 평가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사실 회장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협력이요? 네. 엔비디아의 AI 칩 기술과 블룸 인터내셔널의 제약 기술을 결합하면 정말 혁신적인 치료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 맞춤형 치료 분야에서요. 젠슨 황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의 해답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수익보다는 환자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적용해보고 싶거든요. 젠슨 황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협력 방식이에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가치와 젠슨 황이 추구하는 철학이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의 의료 AI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점차 글로벌로 확대하는 거죠. 젠슨 황의 제안을 들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단순히 제 회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김 교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회장님의 심장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곧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10년간 안고 살았던 신부전이 불과 사흘 만에 이렇게 급격한 호전을 보이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단순히 병을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것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난 3일간의 경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사가 ROI로 시작해서 엑싯 전략으로 끝났어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었고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블룸 인터내셔널을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 개발에 투자할 때도 시장성과 수익성을 먼저 고려했고 환자의 필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병을 치료할 때도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람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자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김 교수와의 마지막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단 3일 만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의 본질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밤중 저는 제시카와의 화상회의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시카, 내일 한국을 떠나기 전에 중요한 지시가 있어요. 네, 회장님. 무엇인가요? 10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세요. 의료 AI, 치료 로봇, 유전체 연구 분야를 포함해서요. 제시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0조 원이요? 회장님, 그건 우리 회사 연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대한 투자예요. 사실 10조 원이라는 금액은 저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본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3일간 한국에서 경험한 생명의 기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시려는 건가요? 제시카가 세부 사항을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AI 진단 시스템의 30%를 투자할 거예요. 이 기술을 글로벌로 확산시키고 싶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놀라운 시스템을 전 세계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대로보틱스의 의료용 로봇 개발에 25%를 투자하고요. 수술용 로봇과 재활용 로봇이 포함된 프로젝트예요. 이 기술들도 제가 치료 과정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 45%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이스트와 연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전체 연구와 줄기세포 치료 연구에 투자할 거예요. 이 분야야말로 미래 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시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혹시 이사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제 몫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 개인 자산을 사용해서라도 이 투자는 진행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이사회 멤버들에게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투자 결정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달간의 경험과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10조 원은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이 그 정도로 클까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와 데이터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고, 특히 AI 의료 분야는 3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예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제 개인적 경험담이었어요. 저는 10년간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달 만에 완치 단계에 도달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 기술의 실력입니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투자를 승인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상주하면서 투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좋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한국에 머물면서 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고 싶었거든요. 11월 3일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어제 밤 내린 중대한 결정 때문에 일정을 바꿨어요. 10조 원 투자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에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제시카와 화상회의를 통해 기자회견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회장님, 정말 오늘 발표하시는 건가요? 아직 이사회 승인도. 이사회는 어젯밤에 긴급회의로 승인받았어요. 이제 전 세계에 알릴 시간입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호텔에 국내외 언론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블룸 인터내셔널의 10조 원 투자는 한국 의료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겨우 3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면서 긴장과 기대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표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룸 인터내셔널 회장 엘리사 블룸필드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자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 3일 동안 병원에서 틈틈이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블룸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10조 원이라는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닙니다. 저는 감정을 담아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3일간 한국의 기술이 저를 살렸고 그 기술의 철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정말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었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미국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미국 최고의 의료진들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치가 목표라고 말해주었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가 단순한 비즈니스 발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계는 효율과 성과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감과 책임의 세계였어요. 여기서는 환자가 고객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집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기술들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블룸 인터내셔널의 경영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환자를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환자를 완치시키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 저희 새로운 목표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후 4시부터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CNN, BBC, 월스트리트 저널 등 글로벌 언론사들이 이 투자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저녁 6시, CNN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 투자로 인해 미국 의료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료는 국경이 없어야 해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미국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자본이 한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면 결국 전 세계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오후 8시, 모든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에서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4일을 돌아봤습니다. 10월 30일 경주에서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었어요. 박상훈 중위가 저를 구해준 그 순간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제약회사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철학을 전 세계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효율과 성과만을 추구하던 미국식 의료 시스템의 공감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밤 10시, 제시카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제시카, 저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 예정이에요. 이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면서 새로운 의료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회장님. 그럼 미국 본사 업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상회의로 중요한 의사결정만 참여하고 일상적인 운영은 부회장에게 맡기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의료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날을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할 것이고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단 4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경주에서 쓰러진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면 오늘 10조 원 투자를 발표한 날은 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